예, 원래 이 총선 평가는 누가 막 강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고 각자 자기의 입각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여러 평가들 중에 저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요한 참고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평가의 바탕을 두고 일정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자라는 전망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눠드린 자료 42페이지부터에는 글은 일단 제가 한결에 썼던 칼럼 2개를 대체해서 넣어놨는데, 뭐 결국 이 내용입니다만 좀 다르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세 가지 시간 지평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네. 일단 단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 중심으로 해서 총선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죠. 20대 국회 마지막에 1월 달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과정을 좀 짚어보면은 선거법 개정 막판 협상할 때 원래 정의당 포함해서 원내 4당 합의할 때 아니랑은 다르게 법안이 올라갔죠.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원래 있었던 합의안을 다 고쳐야 된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누더기 개정 선거법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누더기가 된 게 아니라 순전히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누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해 보면은 그건 대단히 전략적인 의도며 수순이었고요. 그들이 앞으로 21대 국회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한다. 명확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 단기적 지평 안에서 정의당, 특히 이제 뭐 협상 주체였던 진보정당이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정의당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의당은 대단히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로서 그 국면에 대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이런 셈법을 갖고서는 협상에 임했는데 정의당은 그거를 맞받아쳐야 된다는 정도의 결기나 셈법이 없이 협상에 임했고요. 가령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석패율 제도가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넣자고 그래서 물론 선관위 권고안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막판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빼자고 그랬죠. 빼자는 의도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의당이 석패율 제도가 존재를 하면은 이번에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왔던 유수한 인재들이 지역구에 다 출마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이기고 소선거구에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석패율 제도 빼자고 그랬습니다. 네. 물론 정의당은 계속 넣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크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대중적으로 석패율 제도라는 게 마치 그냥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정의당이 석패율 제도를 넣자 말자 이것 때문에 협상을 깨면은 굉장히 이상한 세력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결국은 석패율 제도 빠진 안을 받아들인 셈이죠.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 미래통합당은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만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는 아직은 엄포라고 생각했죠. 허풍이라고. 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말이 나온 상황에서 실은 새 선거법이 통과됐을 때 비례위성정당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장치가 석패율 제도였어요.
석패율 제도가 존재하면은 당내 중진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하면은 그 길을 스스로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 논리상 그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고려 없이 그냥 석패율 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위압적인 목소리에 그냥 정의당이 끌려갔어요. 이거는 이후에 비례위성정당 판이 열려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무능한 판단,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1월달 협상 국면에서 이것 때문에 협상 자체를 깨고 그냥 기존 선거법으로 선거 치르자라고 당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냥 사후적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미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정의당은 여전히 안이한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의당 내에는 실제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죠.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비례위성정당을 창당을 하겠느냐. 결국 그 안이한 판단에 정의당 스스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 시점에는 솔직히 선거법 협상 그 판을 깨기가 힘들었지만 최소한 2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미 이야기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고요. 그 시점에서는 당내 모든 그 후보 선출 등등 일정을 올스톱 시키고 전시 체제로 돌입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어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었을 텐데 정의당은 그냥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 잔치를 계속 벌였죠. 네. 단기적으로 평가하면은 이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9% 넘게 받은 10%에 가깝게 받은 의미 있는 득표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진보정당 운동의 참패라고만 평가하지는 않고 그게 저는 주관적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운동,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굉장히 유력한 전략적 성장 경로라고 생각했던 거를 결국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끝내버린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선거법 개정에서 최대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나면은 국민들과 접촉하는 면이 늘어나서 이제까지 양당 체제를 최소한 이제 3당 체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략적 경로가 있었던 건데 그 경로는 한국사에서 이제 저는 사실상 닫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뼈아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 평가인데 왜 이 단기 국면에서 정의당은 그렇게 못난 행동들을 했는가? 이걸 따져보려면 결국 중기 시간 지평에서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결국 촛불항쟁 이후의 시간입니다. 네. 촛불항쟁이라는 거는 촛불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촛불연합은 실은 안철수 세력까지 포함했던 초기에는 아주 넓게 보면은 탄핵안 그 가결시키는데 함께한 유승민 세력까지 포함했던 굉장히 광범한 연합이었죠. 네. 광범한 연합이었기 때문에 실은 당시 한국 사회 정세에서 굉장히 필요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9년 차에서 끝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수행한 연합이었습니다만 너무 광범한 세력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체될 것인가는 하지만 정의당에 대한 평가는 비록 지금보다 뭐 1, 2%더 적은 득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 평가는 더 강하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사태 이후에 결국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과정이 결국은 선거법 협상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패착으로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왜 이 중기적 국면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느냐? 결국은 시야를 또 장기로 넓힐 수밖에 없죠. 그 장기적인 시야는 지난번 촛불, 그러니까 2016년, 17년 촛불이 아니라 2008년 촛불로까지 이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2008년 촛불은 뭐 패배로 끝났죠. 네.
여러 가지 조건상 정권 초기에 일어난 항쟁이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었어요. 정말 무슨 혁명을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었던 거고 패배로 끝났는데, 이 패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1차 촛불, 그 2008년 촛불 현장에서는 지금 뭐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그때 거리에서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의원 정도만이 환영받았고요. 그때 노무현 정부 실패의 기억을 강하게 안고 있었던, 그 당시 뭐 이름이 뭐였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야유받을까봐. 그런데 촛불 항쟁이 누가 봐도 실패로 끝난 그 시점에 이른바 민주, 진보, 지식인, 언론 모두 이제 달려들어서 판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민주 대연합이 필요하다. 반 MB, 반 한나라당 대연합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은 당연히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의, 범민주당 세력 주도의 연합에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당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거기에 끌려갔던 거고요. 그러면서 2010년대라는 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선거에서 뭐 안 좋은 성적을 내니까 경향신문 한겨레 다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정체성이 약해서 그렇다, 민주대연합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10년 전 신문들 다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네. 뭐 세상 인심이 그런 겁니다만. 네. 그 어쨌든 뭐 결국은 그런 판단을 했던 정치 세력에 저도 거기 계속 참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 시대를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가 민주대연합의 시기였고, 그 시기 동안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갖고 있었던 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오늘 또 오마이뉴스에 우석훈 박사가 굉장히 뼈아픈 글을 썼던데, 정책까지도 이제 다 차지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마치 민주대연합의 이제 하이 파트너처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실은 주도성이 한국 사회에서 약해졌어요. 네. 이 2010년대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물론 지금 횟수로는 2020년이 됐습니다만, 내용상의 2010년대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진보정당 운동이든 민주노동 운동이든 노동조합 운동이든 한국 사회의 그 사회 운동이든 다 지금의 전 세계적인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대안을 열어가는 운동이 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총선 평가 제가 남기려고 하는 핵심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은 저 글 안에 43페이지에 총선 결과의 역사 사회적 측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짚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치 과정 그 이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재편들이 이루어져 왔나, 그걸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원래 한겨레 칼럼 실릴 때 제목이 21대 총선의 또 다른 승자, 양당 체제의 또 다른 승자 중산층이었거든요. 중산층이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은 상위 중산층이에요. 상위 중산층인데, 상위 중산층의 어떤 문화적인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중산층 전체에 미치고 다시 그걸 통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냥 중산층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중산층이죠. 그때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를 신설했을 때 조선중앙동아가 계속 이제 선동해갖고 그때 다수의 중산층, 실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거는 강남 중산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만, 중산층 정체가 마치 노무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그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실정을 보면서 이동을 했죠. 서서히 이동을 했고, 결국 촛불 항쟁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조기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거를 지지하거나 용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승리자는 누구냐? 물론 정치적인 패배자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고 정치적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렇게 승자와 패자를 한국 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유권자 집단이 중산층, 그 중에서도 상위 중산층,
한국에서 상위 중산층의 핵심은 부동산과 교육이라는 그 중산층 지위의 구축과 세습의 중요한 두 경로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 계층이 한국 사회를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양대 정당이 이제 학습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정책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상당수의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집 등등을 보면은 우석훈 박사의 칼럼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2000년대 민주노동당 정책을 상당수 그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게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싶은 내용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런 문제들, 왜 이거는 사회적으로 막 쟁점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177석이 된 지금도 잘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느냐. 그 이유는 외면상으로는 상당히 진보 쪽으로 다가가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들의 사회적 토대는 결정적으로 2010년대에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구축한 상위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한 부속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세력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데서 비어있는 곳에 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중산층 헤게모니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거에 우리가 노동계급 헤게모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방향의 운동을 만들어 나갈까. 이게 2020년대에 화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평가성 발언들을 했는데 이제 뭐 좀 전망을 해야 되죠. 근데 뭐 저도 뭐 시원시원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5페이지부터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 정의당에서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냈던 내용의 일부예요. 네. 그래서 주로 주어가 진보정당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제가 내용적으로는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까지 이제 포함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지금까지 평가랑 이어지는 건데요. 일단 2010년대 진보정당 노선을 성찰해야 된다. 근데 양당 지배체제를 원래 타도하자가 2000년대 민주노동당 정신이었는데 2010년대 진보정당 운동은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양당 지배체제 완성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자기 배반적인 역사를 뼈저리게 성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찰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2010년대 주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였어요. 2010년대가 복지 화두로 이제 시작이 됐죠. 서울시에서 막 무상급식 논쟁, 주민투표까지 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심지어 복지 경제민주화 내걸고 그러면서 한 시대가 열렸는데 뭐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계속 진보정당도 복지국가를 그냥 내걸었어요. 그냥 그 앞에 수식어만 고민해서 좀 붙였죠. 정의로운 복지국가, 무슨 복지국가.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은 기존의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이 구축해 놓은 그 지배의 구조물, 그 중에 어떤 거를 타격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떤 걸 해체를 해야 되고, 그 해체를 하면은 새로운 거를 심어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어떤 계급, 계층에 기반해서 그 맹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진보정당 운동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선거 정치 혹은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정치에만 계속 호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퇴화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했던 평가,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가 상위 중산층에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 이런 평가를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재벌과 상위 중산층 그리고 더 넓게는 중산층 전체로 퍼져 있는 여기 이제 역사적 블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의 동맹이죠. 그 동맹을 어떻게 하면은 약화시키고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려면은 우리 쪽 주체가 필요한데 그 동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시문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혁신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진보정당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지금까지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보실 정당, 원내 평양 정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보실 정당,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답하는 거예요. 정의당 뉴스 보시면은 심상정 대표, 뭐 무슨 부대표가 발언한 게 뉴스에 가끔 크게 실릴 때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대체로 조국 찬반 논란할 때 너는 조국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 얘기하는 거. 최근에도 가장 크게 나온 정의당 기사 보시면은 윤미향 씨에 대한 얘기예요. 네. 기자들의 고민이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기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어느 한편 X냐 뭐 공표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네. 근데 그런 게 당의 일상 활동으로 굳어져 있어요. 어느덧. 그거를 제가 공보실 정당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는 이제 원내 정당, 원내 편향 정당이라는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그 분당의 주체가 실은 뭐 기층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진보 정의당 그리고 이후에 쭉 정의당이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상으로 원내정당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민주노동당이 등장하면서 범민주당 세력과 범한나라당 세력이 대중정당을 지향하도록 민주노동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진성당원도 많아지고 등등 한국 사회 정당 문화 전체를 변화를 시켰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그들은 그래서 원래의 그 원내정당 체질보다는 훨씬 대중정당화되어 있는데 정작 정의당은 2000년대에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진보정당 운동의 맥을 잇고 있음에도 훨씬 더 원내정당화된 정당으로 된 거죠. 이거를 넘어서지 않는 한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의석 분포에서 전체 300석 중에 280석의 양대 정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6석. 20대 국회에서도 6석이었지만 20대 국회 6석은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다당구도에서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6석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6석이에요. 이 상황에서 실은 공보실 정당, 원내 편향 정당 계속 간다는 거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멸하겠다라는 바보짓에 불과하고 상황 논리 때문에라도 결국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지향했던 거대한 소수 전략에 2020년대 판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3기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자기 체질을 스스로 바꿔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4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다만 저는 좀 비관은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세상이 되게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불안정하면 안 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계속 판이 흔들려야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억지로 쓴 건 아니고 몇 가지 지점들이 있다. 뭐냐? 이렇게 재벌 상위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딱 튼튼하게 지배동맹이 구축이 됐는데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여러 제도, 사회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받고 있는 하중이 너무 커요. 네. 한국 사회가 막 그걸 벗어나려고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 이제 가족 자유주의 체계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이제 어디서 따온 표현인데요. 복지를 계속 발전을 안 시키고 특히 뭐 재정 문제 등등을 이유로 해서 발전을 안 시키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주택, 교육 문제 등등이 얽히면서
그거를 책임져야 될 단위로 남겨져 있는 가족이 굉장히 커다란 짐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제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는 아예 가족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전까지 가족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판까지도 모아둔 돈을 자식 학비로 쓰고 등등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은퇴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와 부담과 위기 등등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뭔가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이 분명히 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런 내부의 측면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계속 충격이 오고 있다. 이건 뭐 더 부연이 필요 없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느끼고 있죠. 네. 그 한국 사회 지금 코로나19가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이 절대 못 바꿨던 거를 한 번에 바꿔버렸어요. 네. 한국 사회가 박정희 시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거치고 등등 그동안 뭐 민주노동조합 운동의 위협 등등 뭐 여러 가지 거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바뀌었던 게 어떤 사회과학자가 감세국가라고 표현한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그 재난수당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막 저항하고 했던 게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근데 그거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재난수당 지급이 됐거든요. 사람이 못한 걸 바이러스가 해낸 겁니다. 근데 이런 외부 위기가 저는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난 계속된 이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생태계의 어떤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거는 기후위기가 전체적인 이제 그런 재난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한국 사회 내적으로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외적으로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계속 겹치고 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의 해법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두 개가 막 서로 결합돼서 외적인 충격과 내적인 막 동력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가령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중산층이 정권의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를 억제해요. 노력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리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양면의 노력을 같이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떤 외적인 충격이 닥치면은 지금 한국의 부동산 자체가 일정하게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측 못할 어떤 사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은 부동산 문제랑 끼어 있는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부 대응이 늦고 이러면서 가계 부채가 다시 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언제 오겠다 막 예언자처럼 뭐 점장이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그런 시점이 오면은 제일 먼저 대안을 낼 수 있는 코로나19 때 그거 못했어요. 과연 1인당 100만 원씩 줄 수 있을까? 정의당이 주춤해서 처음에 대구 경북만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재명, 김경수가 먼저 치우고 나왔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준비된 채로 이제 변화를 주도하는 이제 세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떤 그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엉성하게 정리한 거는 49페이지에 5번째. 기존의 지배블록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고리들이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써놨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공격을 하면서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주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직전까지 우리 민중운동에서 많이 얘기됐던 거는 1대 99냐 10대 90이냐 혹은 더 나아가면 20대 80이냐 뭐 이런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상위 중산층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산층에도 일정하게 걸쳐져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갖고서는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논란조차도 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논란이었다. 왜냐하면 90이든 80이든 99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 안에 1%나 10%에 대한 대립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균열과 분열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80%가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노동계급이 단결하자 얘기하는 거랑 사실 공허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주목을 할 것이냐? 80%라고 흔히 얘기되는 우리가 이제 피해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직 가능성이라던가 활동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그런 집단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 조직화도 되는 거고 진보 정당의 어쩌면 이제 좀 지지층도 먼저 조직화돼서 이웃한 계층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몇 가지 이제 사례만 들어보면은 가령 청년에 이제 주목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청년에 주목할 것인가? 그 핵심은 저는 그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최근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얘기 많이 쓰고 있죠. 네. 플랫폼 형태의 그런 노동력 활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주로 이제 접속해서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층이 많아요.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 운동과 진보정당이 어떻게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한 젊은 층을 조직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의당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그나마 이제 9% 넘는 의미 있는 득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게 20대부터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네. 특히 N번방 사건 이런 거에 정의당이 좀 나름대로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결집을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세대 계층은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느껴야 되는 억압이나 차별 이런 것에 대한 고도의 다른 계층 집단들에 비해서 고도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로 그치면 안 되겠죠. 여성 중에 또 다른 굉장히 활동력과 조직력을 가진 계층이 누구냐. 그것도 이미 일정하게 검증이 됐죠. 공공조합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비정규직 등등. 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사회에 재진출한 그런 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까지 진보 정당이 접근했던 계층들 중에서는 상당히 저소득층에 가까워요. 가장 혼자 이렇게 노동시장에 진출해서는 생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에 진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굉장히 고학력 내지는 고소득, 노동자 중에서도 고소득층에 더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노인. 이제까지 20년 동안 노인은 진보정당 운동에게 일종의 그냥 포기 계층이었어요. 여론조사 딱 보면 나오거든요. 완전히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에 쏠려 있고 진보정당은 굉장히 뭐 거의 잡히지 않는 지지만 나오니까. 근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 네.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시작한 거죠. 흔히 이제 한국 사회 베이비 부머를 55년생부터로 잡고 있는데 55년생부터가 은퇴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이제 사례에도 드러나듯이 민주노동조합 운동 1세대들이죠. 네.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뭐 대학교 졸업한 분들은 민주화 운동 경험도 갖고 있고, 제가 실제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런 거에 가보면은 느끼는 건데, 애초에 알고 있던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토호들한테 완전히 점거되어 있는 구단위 주민 참여 예산 회의 같은 거 가보면은 주로 발언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치원 원장,
그리고 뭐 신협 뭐 새마을금고 간부들 뭐 알만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회의가 일사천리로 돼가요. 제가 뭐 끼어들고 싶어도 막 이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저하고 이러는데 그때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분들이 손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 은퇴한 교사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민주노조 운동 1세대랑 겹치는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이제 은퇴해서 사회로 진출한다. 사회로 진출한다. 표현 이상. 노동 현장이 아니라 이제 지역 현장 같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은퇴 교사들이 그 전에 했던 그런 역할을 지역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최근에 임계장이라는 뭐 그런 말이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체험을 소설처럼 이제 수필처럼 이제 쓰셔갖고 책으로 나와서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임계장이라는 게 임시성가진 계장이 아니죠.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약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노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모아야 되고 폐지 모아야 되고 이런 처지지만 집단 행동 안 했어요. 오히려 박근혜가 이제 감옥 가니까 집단 행동하고 이런 이상한 양상이 나타났었지만 임계장 이야기 등등이 보여주는 거는 새롭게, 그래서 신세대 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세대 노인은 노인 문제를 사회운동적으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단순히 개별적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동맹 관계를 만들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 노동계급의 지지를 민주노총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매스미디어에 의존하기만 했던 진보정당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정책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연장선에서 저는 정의당이든 다른 진보정당들이든 주목해야 될 게 그동안 말로는 많이 했지만 실제 역량을 투입하지 않았던 기초연금 문제 같은 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재난수당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줘서 뭔가 이거를 뭐 특정 계층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를 살려나간다. 이런 의식들이 조금 더 열어져 나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속에서 신세대 노인의 등장에도 이제 주목을 하고 등등 하면서 기초연금 문제에 노인 유니언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진보정당이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이게 한국 사회의 주요한 불평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위 중산층의 헤게모니가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관철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근데 여기서는 항상 두 가지 접근이 병행돼야 된다. 하나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토대를 공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런 기득권 토대 때문에 항상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월세 세입자들이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대학, 전문대학, 실업고 졸업자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주체화해서 진보정당의 주요한 동력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공격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보고요.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늘어날 것 같은 이제 재택근무 노동자 등등 노동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형태로 의제화되어 있지만 그 내용적인 핵심은 실업부조 도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산별노조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탈기업 노동조합을 새로운 어떤 노동 환경 방금 이제 이문택 선생님이 제4차 산업혁명 등등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공세적인 노동조합 운동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진보정당 운동도 기여하는 이런 방안 이런 속에서 그동안 굉장히 그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운동이 말하기 꺼려왔던 중장기 대안 왜냐하면 중장기 대안 얘기하려면 진보정당이 중장기 대안 얘기하려면 저는 결국은 반자본주의 탈자본주의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어서 결국은 중장기 대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뒤로 미루거나 논의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취급을 해왔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등은
인류의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긴박하게 지금 자본주의 아닌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이제 강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 사실 노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진보정당이 이런 논의를 다시 2020년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 좀 의식 있는 사람이면은 낙곰수를 듣는다. 이게 2010년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노유진이 시작됐어요. 이게 2010년대 진보정당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의식 있는 사람 얘기 들으려면은 탈자본주의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정의당 혁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걸 시작하는 게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